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최고급 장례식장 천국의 정원 특실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산그룹 창업주이자 회장인 박태산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다. 76년의 생을 마감한 그는 한국 재계의 전설적 인물로 불려왔다. 맨손으로 시작해 수조원 규모의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 성공담의 주인공이었다. 영정사진 속 박태산 회장의 자애로운 미소가 장례식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분향을 올렸다. 정치인, 재벌 2세, 대기업 임원들까지 한국 사회의 최상층 인사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조화들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었다. 역시 태산그룹 회장님 장례식이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는군요. 들리는 바로는 유산만 해도 3조 원이 넘는다던데. 그럼 자녀분들이 대박이겠네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로 오가는 이야기였다. 모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고인의 가족들에게 쏠렸다.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제단 앞에는 상주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맏아들 박성민, 둘째 아들 박성훈, 그리고 외동딸 박미영. 세 남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박성민과 박성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성민은 46으로 태산그룹의 부사장 자리에 있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갈 적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 반면 박성훈은 43으로 그룹의 전무이사였지만 형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더 능력이 있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박미영은 40으로 세 남매 중 막내였다. 결혼 후 가정에만 충실했지만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의지가 강했다. 세 남매 모두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형님, 변호사는 언제 오신다고 했죠? 박성훈이 형의 귀에 속삭였다.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였다. 박태산 회장이 남긴 수조 원의 재산 분할을 위해 이미 며칠 전부터 법무법인 정의와 회의를 거듭해 왔던 것이다. 태산그룹의 지배권, 강남과 서초 일대의 프리미엄 부동산,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까지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조용히 해.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잖아. 박성민이 동생을 제지했지만 그 역시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오늘 저녁 7시 장례식이 모두 끝나면 유언장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정확한 상속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다만 박태산 회장이 평소 맏아들을 총애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박미영도 두 오빠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 역시 유산 상속에 대한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비록 딸이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항상 미영이만큼은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오후 4시가 되어갈 무렵 조문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VIP 조문객들은 이미 분향을 마치고 돌아간 상태였다. 이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이상한 소동이 일어났다. 죄송합니다만 조문록에 성함을 적어주시고 신분증 좀 확인해 주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 청년을 맞고 서 있었다. 청년은 20살 중반쯤으로 보였다.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정장은 명품이 아닌 것 같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딘지 모르게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과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넥타이로 무장한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특히 그의 신발은 값싸 보이는 구두였고 넥타이도 브랜드를 알 수 없는 평범한 것이었다. 저는 고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 같았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신분증 없이는 절대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의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어조가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했다. 그러면 조물록에라도 성함을 적어주세요. 청년이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었다. 박준우. 성이 박씨라는 것이 직원의 눈에 들어왔다. 혹시 먼 친척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은 결국 길을 비켜주었다. 청년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조문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마치 이곳의 지리를 환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갔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청년 누구지? 태상그룹 직원인가? 아니면 먼 친척? 하지만 청년은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곧장 영정사진이 있는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조문객들이 보통 하는 간단한 묵념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 전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성민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급히 청년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가. 하지만 청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박준우입니다. 박태산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장례식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조문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훈과 박미영도 입을 벌린 채 청년을 응시했다.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했어? 청년 박준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전혀 당황하거나 주눅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침착했다. 그리고 정장 안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의 어머니 이수진 씨에게 보내신 편지들입니다. 그동안 매년 제 생일마다 그리고 어머니 생일마다 보내주신 편지와 사진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박태산 회장의 특유한 필체로 쓰여진 편지들이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사진들. 20살 무렵의 아름다운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도 있었고 임신한 모습의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담은 수많은 컬러 사진들도 있었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생일 파티까지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 중 하나를 들어 올리자 박태산 회장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준우야, 아빠가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박성훈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장난하지 마. 그런 조작된 증거 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이려 해? 요즘 컴퓨터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하지만 준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박태산 회장이 평생 끼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반지였다. 태산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18K 금반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반지는 박태산 회장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으로 전 세계에 단 2개만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는 아버지가 끼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언젠가 적자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이건 회장님께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좀 닮은 것 같기도. 박성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준우에게 다가갔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돈이 목적이지? 얼마면 되겠어?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둘러 들어왔다. 그는 곧장 준우에게 다가가더니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준우 도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장례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중년 남성에게 쏠렸다. 특히 세 남매는 그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년 남성이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고 박태산 회장님의 비서실장을 30년간 역임한 김상호입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김상호. 박태산 회장의 가장 측근이자 신복이었던 그 사람이었다. 세 남매에게도 어릴 때부터 김 실장이라고 불리며 친숙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지금 이 낯선 청년에게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김상호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이것은 준우 도련님의 출생신고서와 호적 등본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50년간 매달 이수진 여사님께 보내신 양육비 송금 내역서와 은행거래 명세서입니다. 또한 준우 도련님의 학비와 생활비로 지원된 모든 금액의 영수증도 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들이 드러났다. 매달 몇백만 원씩 50년간 송금된 기록, 입학금, 등록금, 각종 학원비까지 총액만 해도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세 남매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준우가 다시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가셨는지, 왜 다른 여자와 결혼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문의 반대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조문객들은 이 예상치 못한 가족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세 남매는 50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정말로 우리 오빠인 거야? 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박태산 회장과 똑같은 온화함과 지혜로움이 느껴졌다. 그리고 박성민과 박성훈에게서도 볼 수 있는 특유의 눈매와 코 모양이 그대로 있었다.
네, 저는 여러분이 형입니다. 장례식장 안에 정적을 깬 것은 박성민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김 실장,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기꾼을 데려와서 우리 가족을 모독하는 거예요? 김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30년간 박태산 회장을 모신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성민 도련님, 사기꾼이라니요. 준우 도련님은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제가 직접 30년간 지켜본 일이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겨온 겁니까?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박성훈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김상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건 회장님의 유언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준우 도련님의 존재를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더욱 가까이 모여들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놓칠 리 없었다. 스마트폰을 슬쩍 꺼내는 사람들도 보였다. 박미영이 준우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기분이 들었다. 준우의 이마와 눈 모양, 코의 높이가 확실히 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특히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아버지 그대로였다. 설마, 정말일까? 그녀가 중얼거렸다. 준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김상호에게서 또 다른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들입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저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셨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박태산 회장의 친필로 쓰인 내용들이 드러났다. 준우야, 오늘 너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받았다. 정말 의젓하게 자랐구나. 아빠는 멀리서나마 자랑스럽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니 벌써 이렇게 컸구나. 키도 많이 자랐다. 너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지?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한다. 한국대학교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박성민이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읽어보았다. 필적이 분명히 아버지 것이었다. 그리고 편지 날짜들을 보니 정말로 몇십 년에 걸쳐 꾸준히 쓰인 것들이었다. 이건 진짜 아버지 글씨야.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장남으로서 태산그룹의 당연한 후계자라고 생각해왔는데 박성우는 더욱 격앙됐다. 설사 그게 진짜라고 해도 혼외 자식이잖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김상우가 다시 서류를 꺼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우 도련님은 정식으로 인지된 아들입니다. 인지? 네. 회장님께서 5년 전에 가정법원에 인지신고를 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새 남매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5년 전에 이미 법적으로 준우를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인가? 조문객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기, 그럼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문객이 대답했다. 인지된 혼외 자식도 법적으로는 친자식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져요. 그것도 맏아들이라면. 박성민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태산그룹의 후계자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형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맏아들이라니. 준우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상속이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돈이 목적 아니면 왜 지금 나타난 거야? 하필 아버지 장례식 날에? 준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 상황이 허락했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마지막 인사는 드려라고 하셨습니다. 김상우가 덧붙였다. 이수진 여사님은 작년 10월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박미영이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가 그 여자의 부고를 알고 계셨다고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수진 여사님의 안부를 평생 챙기셨어요. 병원비도 모두 회장님이 지원하셨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다른 여자와 그 아들을 뒷바라지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포기한 것도 여러분과 할머니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였다고요. 김상우가 설명했다. 당시 회장님은 대학생이셨고 이수진 여사님은 시골에서 올라온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두 분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회장님 어머니와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할 수 없었죠. 특히 회장님이 태산그룹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헤어진 거군요. 박미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수진 여사님을 끝까지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뒤에서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조문객들이 이 로맨틱하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박성훈이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그래도 이상해요. 왜 DNA 검사도 없이 그냥 믿어야 하는 거죠? 김상우가 미소를 지었다. 이미 했습니다. 작년에 이수진 여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회장님께서 직접 의뢰하셨어요.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한국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친자 확인서였다. 박태상과 박준우의 친자 관계가 99.9%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박준우는 정말로 박태산의 친아들이었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맏아들이었다.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조문객들은 이제 박준우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다. 반면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성민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후계자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박성우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형 때문에 자신의 몫이 줄어들 것이 뻔했다. 박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오빠가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준우는 다시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렸으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상우가 그를 제지했다. 도련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상우는 정장 내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작년에 녹화하신 영상입니다. 오늘 장례식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니.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김상우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부탁해서 대형 TV와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다. 곧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그럼 이제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USB가 삽입되고 스크린에 박태산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1년 전에 촬영된 영상으로 보였다. 아직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네요. 화면 속 박태산 회장이 말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성민아, 성훈아, 미영아. 그리고 준우야.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준우의 이름까지 불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늘 너희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구나. 아빠는 평생 이 순간을 꿈꿔왔단다. 박태산 회장의 고백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나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준우를 아들로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내 유산의 절반을 준우에게 상속한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화면 속 박태산 회장이 계속 말했다. 놀랐겠지만 이것이 아빠가 내린 최종 결정이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박태산 회장이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1974년 봄이었다. 나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곧 태산그룹에 입사해 아버지 일을 도울 예정이었다.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며 50년 전의 장면이 재현되기 시작했다. 1974년 3월 한국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 봄날. 26살의 박태산이 두꺼운 경영학 교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매일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미 태산그룹의 후계자로 정해진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부담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상냥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아름다운 여대생이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다. 이수진 21살. 충남 농촌에서 올라와 학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태산이 미소를 지었다. 이수진도 수줍게 웃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과 직원 관계였다. 하지만 태산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고 이수진이 그의 커피 취향을 기억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다. 논문 쓰시는 거예요? 네. 경영학과 4학년인데 졸업 논문이 너무 어려워서요. 대단하세요. 한국대학교라니. 저는 꿈도 못 꾸는 학교예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한성대학교 국문과 다녀요. 아르바이트 하느라 수업은 제대로 못 듣지만요. 이수진의 소박함과 순수함이 태산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재벌가 자제로 자란 그에게는 물질적 욕심 없이 꿈을 향해 노력하는 이수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한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카페를 벗어나 데이트를 하게 됐다. 한강공원 산책, 영화 관람, 작은 식당에서의 식사. 모든 것이 태산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태산 씨는 정말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어느 날 이수진이 말했다. 왜요? 옷도 비싸 보이고 말투도 품이 있고 저 같은 촌뜨기랑은 안 어울려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수진 씨가 제일 아름다워요.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다. 태산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이수진도 순수한 마음으로 태산을 사랑했다. 하지만 문제는 태산의 정체였다. 그는 이수진에게 자신이 태산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 척했다. 1974년 7월. 수진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름밤 한강 둔치에서 태산이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태산이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사실은 뭐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태사는 결국 프러포즈를 했지만 진실은 말하지 못했다.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태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에요. 태산 씨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태산도 확신은 없었다. 1974년 9월, 이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가을이었다. 태산 씨, 아기가 생겼어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산은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곧 회사에 들어가야 했다. 무엇보다 아직 부모님께 이수진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네. 어떡해요? 태산이 이수진을 꼭 안았다.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당장.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974년 10월, 태산이 부모님께 이수진과의 결혼 의사를 밝히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태산의 아버지 박대산 태산그룹 회장이 호통을 쳤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 상관없지만 그 여자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신분이 맞지 않는다. 태산그룹 후계자가 카페 아르바이트생과 결혼한다고? 주주들과 임원들이 뭐라고 하겠나? 태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태산아, 엄마가 얼마나 좋은 집 딸들을 소개해줬는데 왜 하필 그런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생겼어요. 뭐? 박대산 회장이 더욱 화를 냈다. 그럼 더욱 안 되지. 혼전 임신이라니. 아버지,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을. 조용히 해.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안 그러면 너를 후계자에서 제외하겠다. 태사는 절망했다. 사랑하는 여자와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74년 11월, 태사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이수진을 만났다. 수진아, 미안해. 왜요? 무슨 일이에요? 태산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나는 사실 태산그룹 회장의 아들이야. 이수진이 깜짝 놀랐다. 네.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집안에서 우리 결혼을 반대해.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떡하죠? 시간을 좀 달라. 내가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심지어 이수진을 직접 만나서 돈을 주며 태산 곁을 떠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1974년 12월, 결국 이수진이 먼저 포기를 선언했다. 태산 씨, 저는 떠날게요. 수진아, 잠깐만 더 기다려. 내가 꼭. 안 돼요. 태산 씨는 태산그룹을 이어받아야 해요. 저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수진이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혼자서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에요.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이수진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태사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화면이 다시 컬러로 바뀌며 현재의 박태산 회장이 나타났다. 그렇게 수진이는 떠났고 나는 준우를 만나지 못한 채 50년이 흘렀다. 박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준우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남아 지켜봤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듣고 있던 세 남매의 표정이 복잡했다. 성민아, 성훈아, 미영아.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만큼 준우도 사랑했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박성민이 주먹을 쥐었다.
40여 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내 유산을 내 등분으로 나누기로 했다. 준우가 받아들이니까 조금 더 많이 40%를 상속받게 했다. 나머지 60%는 너희 셋이 나눠 가져라. 세 남매는 충격에 빠졌다. 준우가 40%, 자신들이 각각 20%씩이라는 뜻이었다. 이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준우야, 너도 이제 당당히 박태산의 아들로서 살아가거라. 화면 속 박태산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 넷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형제자매로서 화목하게 지내길 바란다.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영상이 끝났다. 장례식장은 한동안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바빴다. 김상우가 다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이 회장님의 공식 유언장입니다. 법정에서 검증받은 문서입니다. 유언장을 펼치자 정말로 박태산 회장의 필적으로 상속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준우 40%, 박성민 20%, 박성훈 20%, 박미영 20%, 박성훈이 격분해서 소리쳤다. 이럴 수가. 갑자기 나타난 놈이 우리보다 많이 가져간다고? 하지만 박미영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오빠, 아니, 준우 오빠. 그녀가 준우에게 다가갔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5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영아,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만약 알았다면. 박성민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준우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형님, 준우가 박성민을 바라보았다. 저는 정말로 상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받겠지만 제가 태산그룹을 경영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저는 의사입니다. 현재 한국대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김상우가 덧붙였다. 준우 도련님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전공의 시절에도 최우수 성적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소아암 연구로 유명한 분이시죠. 조문객들이 감탄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청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의사라는 것이었다. 준우가 계속 말했다. 다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소아암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병원도 짓고 싶고요. 박성민이 준우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형님, 태산그룹은 성민 형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료진에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성훈만은 여전히 못마땅했다.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 우리는 40년 넘게 아버지 곁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니. 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성훈 형님 말씀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받아들이셔야죠. 김상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발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는 준비를 해주세요. 조문객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했다. 준우가 다시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50년 동안 돌봐주셔서도 감사했습니다. 박미영이 준우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준우 오빠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박성민도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준우 형님을 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저하던 박성훈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내 남매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문객들은 진한 감동을 느꼈다. 50년 만에 재회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김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가장 원하시던 순간입니다. 내 자녀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따뜻해졌다. 처음의 충격과 분노는 점점 이해와 받아들임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시험은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서 벌어질 예정이었다. 박태산 회장의 발인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주주들과 임원진 3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태산그룹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김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장례식에서 갑자기 숨겨진 아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박성민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박준우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의 장남임이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그럼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 원장에 따르면 준우 씨가 40%, 저희가 각각 20%씩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40%? 주주들이 경악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태산그룹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 경영 경험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재벌 기업을 경영한다고? 회의실이 더욱 술렁였다. 박성민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다행히 준우 형님께서는 직접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료 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최대 주주인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준우가 들어왔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30명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히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앞으로 태산그룹의 주주 중 한 명이 되었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 분야에 관련된 결정이 있을 때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래도 4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데 중요한 결정에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이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면 찬성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인이라고 해서 경영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준우의 차분한 대답에 임원들이 조금 안심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회장님 생전에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또 다른 이사가 질문했다. 준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요? 네. 50년 동안 버려졌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배웅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박성민이 준우를 보며 말했다. 형님, 정말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지분의 수익금으로 소아암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료 소아병원도 만들고 싶고요. 임원들이 수군거렸다. 그 정도면 수백억 원이 들어갈 텐데. 괜찮습니다. 제 지분 배당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미 있는 일이군요. 태산그룹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의실 한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잠깐만요. 박성훈이 일어섰다. 형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DNA 검사 결과가 정말 확실한 겁니까? 혹시 조작된 것은 아닌가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박성훈의 의혹 제기였다. 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필요하시면 다시 검사하셔도 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시 해보시죠. 그래야겠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확실해야죠. 박성민이 동생을 제지했다. 성훈아, 이미 확인된 일이잖아. 형님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지켜온 회사인데. 박성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성훈 형님, 준우가 차분히 말했다. 제가 태산그룹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님들이 더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데 어떻게? 그때 김상우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김상우는 30년간 박태산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 회사 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김 실장님, 준우 씨의 신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 회장이 물었다. 김상우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50년간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서류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준우의 인생이 한눈에 보였다. 1995년 3월 15일 출생. 어머니 이수진 씨가 홀로 키우셨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비를 회장님이 지원하셨고요. 사진들이 차례로 공개됐다.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준우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준우 도련님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받아보셨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음만큼은 변함없으셨죠. 임원들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꾸준히 기록해 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준우 도련님에게 보내신 편지들입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공개됐다. 매년 생일마다, 입학식마다, 졸업식마다 빠뜨리지 않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비록 보내지는 못하셨지만 어머니 이수진 여사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박성민이 편지 중 하나를 읽어봤다. 준우야, 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편지의 날짜는 2013년이었다. 준우가 의대에 합격했던 해였다. 회장님께서 준우 도련님의 진로까지 세세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준우는 정말로 박태산 회장의 아들이었고 50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이었다. 하지만 박성훈만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필 지금? 성훈아. 박미영이 동생을 강하게 제지했다. 이제 그만해. 준우 오빠는 우리 진짜 형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고 누나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 거지. 박미영이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정말 죄송해요. 성훈이가 아직 혼란스러워해서. 준우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김상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장님께서 준우 도련님과 직접 만나려고 시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3년 전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준우 도련님이 근무하는 병원에 가셨었습니다. 준우의 눈이 커졌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하지만 준우 도련님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장님께서 3시간 동안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셨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그랬나요? 네. 당시 준우 도련님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계셨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었다니. 회장님께서는 그 후에도 몇 번 더 시도하셨지만 매번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시고 멀리서만 지켜보시기로 하신 겁니다. 김상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회장님께서 3년 전에 써두신 편지입니다. 준우 도련님께서 만나주실 날을 위해 써놓으신 거예요. 봉투를 열자 박태산 회장의 필적으로 쓰인 편지가 나왔다.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준우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까? 비록 직접 키우지 못했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아빠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아빠는 정말 뿌듯하다. 내가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다 읽은 준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50년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박성민이 준우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이제 정말로 한 가족입니다. 박미영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오빠,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마지막까지 주저하던 박성훈도 결국 준우에게 다가갔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의심했습니다. 준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김 회장이 박수를 쳤다. 정말 감동적인 가족 재회네요. 태산그룹이 더욱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박수를 쳤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준우 도련님께서 태산그룹 지분 40%의 정식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5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 그리고 박태산 회장의 4자녀가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태산그룹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성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몇 핵심 임원들과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산그룹 전무이사 최진호가 말했다. 그는 박성훈과 대학 동기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다니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박성훈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준우 그 사람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모두 내쫓을 수 있어. 40%의 지분권으로 말이야. 인사팀장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잖습니까? 지금까지가 문제야. 아직은 상황을 파악하는 중일 거야. 의료사업 핑계대고 회사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 최진호가 끄덕였다. 맞습니다.
소아암 연구소니 뭐니 하면서 수백억을 요구할 텐데 그게 정말 제대로 쓰일지 알 수 있나요? 박성훈의 눈에 음모가 서렸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 준우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약점이라니요? 50년 동안 태상그룹과 전혀 관련 없이 자란 사람이야. 회사 문화도 모르고 재계 인맥도 없어. 분명히 실수할 거야. 박성훈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준우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 의대 시절, 인턴 레지던트 시절 뭔가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만약 의료진 과실이나 윤리 위반 같은 게 나오면 그걸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태상그룹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최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성민 사장님과 미영 이사님은 준우 씨를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더 문제야. 특히 누나는 완전히 준우 편이 되어버렸어. 박성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형도 마찬가지야. 맏아들 자리를 뺏겼으면서 오히려 준우를 띄워주고 있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성민이 들어왔다. 성훈아, 뭐하고 있어? 박성훈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형님, 그냥 업무 회의 중이었어요. 박성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임원들을 바라봤다. 다들 가보세요. 성훈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임원들이 나가고 형제만 남았다. 성훈아, 너 혹시 준우 형님에 대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 준우 형님이 회사 돈을 빼돌릴 거라느니. 박성훈이 버럭 화를 냈다. 그럼 형님은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우리보다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데 아버지 뜻이잖아. 아버지도 속으셨을 수도 있어요. 박성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그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준우가 정말 아버지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DNA 검사까지 했는데 뭔 소리야?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박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성훈아, 그만해. 이미 확인된 일이야. 형님은 너무 순진해요. 세상에는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순간 문이 또 열리고 준우가 들어왔다. 성민이 형님, 제가 와도 될까? 준우는 두 형제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박성민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야, 준우 형님. 그냥 업무 얘기였어. 하지만 박성우는 달랐다. 그는 준우를 째려보며 말했다. 형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경영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4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데 언제든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준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성훈이 형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박성민이 동생을 제지했다. 성훈아, 그만해. 하지만 박성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소아암 연구소 건도 그래요. 수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요. 그래도 의료 사업은 위험하잖아요. 실패하면 회사 돈만 날리는 거고. 성훈아. 박성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김상우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도련님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입니까? 준우 도련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서 즉시 오시라고 합니다. 준우가 당황했다. 지금요? 무슨 환자인데? 7살 아이인데
뇌종양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준우 도련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술이라고 하더군요. 준우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가 서둘러 나가려는 순간 박성훈이 비꼬듯 말했다. 참 좋겠네요. 언제든 병원 핑계대고 회사 일에서 빠질 수 있어서. 준우가 멈춰섰다. 뭐라고 하셨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중요한 회의 중인데 병원 일이 더 급하다고 나가시잖아요. 준우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성훈이 형님, 7살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게 회사 경영보다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형님은 이제 태산그룹의 최대 주주세요. 책임감을 가져야죠. 제가 언제 책임감이 없다고 했습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박성민이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성훈이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인정할 이유가 있나요? 5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럼 제가 여기 없는 게 좋겠군요. 준우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형님들. 박미영이 사무실에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복도까지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준우 형님이. 박성훈이 말하려던 순간 준우가 차갑게 말했다. 미영아, 성훈이 형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 내가 사라지는 거지. 오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처음부터 여기 올 생각이 없었어. 아버지 마지막 인사만 드리려고 했는데.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 준우 오빠. 박미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니까. 준우가 박성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훈이 형님,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러나죠. 준우 형님. 박성민이 급히 말렸다. 그러지 마요.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준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의사였고 앞으로도 의사로 살 거예요. 태산그룹 주식도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지분을 기부하겠습니다. 준우의 선언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으니까. 준우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박성훈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님, 잠깐만. 하지만 준우는 이미 나가버렸다. 박미영이 박성훈을 향해 소리쳤다. 성훈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나는 준우 오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왜 자꾸 의심하고 괴롭히는 거야? 박성민도 동생을 실망스럽게 바라봤다. 성훈아, 너는 정말. 그 순간 김상우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준우 도련님이 수술하신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다른 병원에서 포기했던 환자를 준우 도련님이 12시간 수술 끝에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방금 의료계의 영웅을 내쫓아버린 것이었다. 준우가 떠난 후 태산그룹 본사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았고 언론에서도 태산그룹 숨겨진 상속자 포기라는 헤드라인으로 연일 보도했다. 박성민의 사무실에서는 삼남매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성훈아, 이제 어떡할 거야? 박성민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박성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전 뉴스를 본 후 그는 말을 잃었다. 준우가 12시간에 걸친 수술로 7살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오빠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박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우 오빠가 정말로 지분을 기부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가 원래대로 3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거지. 박성훈이 작게 중얼거렸다. 박미영이 화를 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준우 오빠는 우리 진짜 가족이라고. 가족. 박성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때 김상우가 급히 들어왔다. 도련님들, 큰일입니다. 뭔 일입니까? 준우 도련님이 정말로 지분 기부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박성민이 일어섰다. 지금 준우 형님은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면회를 거절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야겠어. 박미영이 말했다. 네, 맞아요. 가서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박성우는 여전히 주저했다. 가서 뭐라고 해?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당연하죠. 박미영이 소리쳤다. 성훈이 오빠가 잘못했잖아요. 박성민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성훈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형님은 모르세요. 박성훈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다. 제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준우 형님이 저를 용서할 리 없어요. 그 순간 김상우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준우 도련님이 기부하려는 재단 이름이 태산사랑재단이라고 합니다. 태산사랑재단? 네. 고 박태산 회장님의 뜻을 기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라고 하시더군요. 세 남매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토록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재단 설립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상우가 휴대폰을 꺼내 뉴스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 준우가 나타났다.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다. 저는 태상그룹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제 본부는 의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질문했다.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준우가 고개를 저었다.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 다만 제가 적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그럼 태상그룹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저는 언제든 그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혈육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박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런 말을 하시다니. 박미영도 울고 있었다.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대했는데도. 박성민이 결심한 듯 일어섰다. 가자.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서 사과하자. 형님, 성훈아, 이제 그만해.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한국대학교병원 소아과 병동. 준우는 막 수술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12시간 연속 수술을 마친 후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세 남매가 들어왔다. 모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준우가 놀라며 일어섰다. 어떻게 여기까지? 준우 형님. 박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라니. 저희가 형님을 제대로 맞아들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제발 돌아와요. 지분 기부 같은 건 하지 말고. 하지만 준우가 고개를 저었다. 미영아, 내 결정이야. 번복할 생각 없어. 형님, 박성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때 박성훈이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훈아,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형님께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의심하고 괴롭히고 정말 못된 놈이었어요. 박성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형님이 회사를 빼앗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리 쫓아내려고 했죠. 하지만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성훈이 형님. 형님이 7살 아이를 살렸다는 뉴스를 보고 깨달았어요. 형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도요. 준우가 박성훈을 일으켜 세웠다. 그만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형님. 성훈이 형님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마음은 이해해요. 박성훈이 울음을 터뜨렸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우가 박성훈을 껴안았다.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박미영과 박성민도 함께 포옹했다. 휴게실에서 5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분 기부는 번복할 수 없어요. 준우가 말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형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세 남매가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 가끔씩 가족 모임할 때 불러주세요. 아버지 제사 때도 참석하고 싶고요. 박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오빠는 우리 맞이잖아요. 그리고 태산사랑 재단 이사회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세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훈도 말했다. 형님, 저도 재단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는 무슨, 우리가 함께하면 되죠. 6개월 후 태산사랑 재단 소아암 연구소 준공식이 열렸다.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연구소와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박태산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서 네 남매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아버지, 준우 형님 덕분에 정말 좋은 일을 하게 됐어요. 박미영이 말했다. 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박성민도 덧붙였다. 준우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박성훈이 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제가 형님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때 형님이 저는 여러분의 형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야 정말로 우리 형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가족. 준우가 그 단어를 음미하며 중얼거렸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 이제야 진짜로 찾은 것 같았다. 연구소 앞 광장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많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모여 새로운 희망을 축하했다. 준우 원장님, 7살 아이를 수술받은 부모가 달려왔다. 우리 아이가 완안히 나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우가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잘 됐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세요. 박성민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역시 형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박미영이 덧붙였다. 그때 김상우가 다가왔다.
도련님들, 회장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네 분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시면 김 실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준우가 고마워했다. 50년간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정말로 끝난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준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남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하늘에서 박태산 회장이 축복하는 것 같았다. 50년 만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는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